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요. 16화짜리 드라마를 이틀에 걸쳐 몰아서 봤어요. 손도 눈도 도무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저릴 정도로 슬펐어요.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왕실의 공주인 여자와 평민이자 농부인 남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사랑하다가 서로의 신분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성사병으로 여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말 너무 비극적이죠? 마지막 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도 에필로그에서 그 두 사람 환생을 해 다시 만나요. 21세기에 다시 만나 연인이 되죠. 그 두 사람 신분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시공간을 넘어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랑 앞에서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은 두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참 숭고하게 느껴졌죠. 그러니 세상이 감동해 21세기에 다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것은 사랑이고 어떤 것은 추태고 그 경계는 누가 결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렵지 않나요? 물론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본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봤을 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이란 숭고하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것이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저는 사랑이 초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정도가 그리고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사랑은 신중해야 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신분의 한계에 부딪혀 사경을 헤매는 그 두 사람이 한편으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때는 신분 제도가 말 그대로 제도였잖아요. 그러니 사랑한다고 한들 어쩔 수 있나요? 그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주가 신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했어도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닌 사랑은 어쨌거나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에게 일어난 그 사건도 간단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입추는 그렇게 추웠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추운 봄을 그 두 사람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두 사람과 다르게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의 한 공무원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위로는 언니가 있고요.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정말 말 그대로 평범했어요. 평범이라는 단어의 뜻이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저희 집은 평범하다는 단어로 설명하기 충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혹 우리 엄마는 이렇다, 우리 아빠는 이렇다 자랑을 하거나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도통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유달리 화목하지도 유달리 불우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그 나이에 가질 관심사를 갖고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을 했어요. 왜 독특하거나 특색 있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런 애가 있었나 싶을 만큼 존재감도 없었고, 하지만 달리 위축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저는 사춘기도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뭐 다들 하는 거 있잖아요. 방문을 닫는다든지 부모님 말에 대꾸를 안 한다든지 가족보다 친구들을 우선시한다든지 그런 거요. 하지만 저에겐 무기가 있었어요. 제가 공무원 부부의 차녀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인 만큼 가장 중시하는 게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늘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남동생이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보다 500원짜리 껌을 도둑질한 것을 더 혼내셨어요. 남동생이 도둑질을 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고 그것도 친구들 따라서 한 거였어요. 게다가 남동생만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하며 물건값을 냈죠. 하지만 아버지는 도둑질을 했다는 것에 놀라고 화가 나셔서 정말 많이 남동생을 혼냈어요. 엉덩이를 맞았는데 피멍이 들었었죠. 그 밖에도 저희 부모님은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큰 죄악은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언니는 성인이 되어서 잠깐 흡연을 했는데 그것도 자진 고백했죠. 저도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갈 때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처음엔 안 좋아하셨지만요. 그런 성실함이 대학교에서 큰 빛을 발휘했어요. 언니는 대학생 때 공부를 잘해서 교수님의 스카웃으로 대학원까지 갔고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저도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해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요, 화학과를 나왔는데 성실하게 공부한 끝에 여수에서 연구원으로 있어요. 저희 삼남매는 평범함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유지해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한 결과 좋은 자리에 좋은 일꾼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희 삼남매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물론 그 이유는 좀 다르지만요. 언니는 평범한 교수로, 저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남동생은 평범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언니나 남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평범함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은행에 취직한 이후 동기생들보다 빠르게 승진해 좋은 위치에서 많은 걸 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범함의 굴레는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저는 동기생들과 비슷하게 승진해 동기생들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은행원이었어요.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저는 이런 평범함이 좋았어요. 다사다난한 인생은 제 취향이 아니었죠.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좋았어요. 제 또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취향을 갖고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벌이에 또래보다 뒤처지지도 앞서 나가지도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리고 앞둔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와 비슷한 때에 결혼을 해 아이를 갖길 바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평범하지 않은 분야가 있었죠. 바로 연애예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두 썸에서 끝이 났죠.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해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남자를 못 사귀냐고요. 저도 웃겨요. 그런데 정말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도 걱정을 끼쳐드릴 것도 없었지만 나이가 드니 부모님이 다른 방향으로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린이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정말 없어? 이제껏 한 명도? 엄마가 가장 중시하는 게 정직이라는 거 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엄마가 남자친구 못 사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정말 없었어? 다들 이 나이면 애인 만난다고 집도 잘 안 들어온다는데 우리 딸은 왜 소식이 없지? 물론 아빠도 네가 애인 쫓아다니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이 지긋이 먹어서 애인 하나 없는 딸은 좀 아빠 이러다 둘째 사이도 못 보는 거 아니야? 참. 저희 언니는 일찍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꾸준히 했어요. 그때 부모님과 언니가 종종 애인 문제로 다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문제로 속썩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20살이 넘어서도 남자친구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저를 보면 자꾸 없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저희 삼남매 중에서 결혼은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어떻게 제가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때는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희 은행에선 가을마다 직원들 중 몇 명을 뽑아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데요. 사실 말이 해외 연수지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주로 태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보내주는데 제가 갔을 땐 태국이었어요. 방콕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가는 여행사가 작은 여행사라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연수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여행사더라고요. 팀장님이 말하기를 저희 지점장님이 아시는 분이 여행사를 해서 이번에 그 여행사와 행사를 진행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팀장님은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니 생각해봐. 잘 아는 사람이잖아. 들어보니까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라던데 그런 사이에서 진행하는 행사치고 괜찮은 행사 봤어? 다 아는 사이니까 눈 감아주겠지. 이러면서 대충 한다고. 지점장님도 참 보통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팀장님의 우려 가득한 말을 들으니 저도 같이 걱정이 되었어요. 다들 즐겁고 좋자고 가는 연수인데 그것도 해외 연수인데 큰 행사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그때 행사는 제가 막내였어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는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중간중간 위경련으로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게 걱정 한가득으로 도착한 공항에서 여행사 직원을 만났죠. 여행사 직원은 제 또래 같았어요. 의외였죠. 점장님이 아시는 여행사 사장님이 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비슷해 좋았는데 다른 동료들은 은근히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이 열심히 끌고 가더라고요. 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짐도 다 올려주고요. 세세히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죠. 저는 외국에 처음 나가보는 거여서 엄청 떨렸어요. 그러자 제 옆에 앉은 여행사 직원이 해외여행 처음이냐고 묻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웃으며 물 한 통을 건네요. 그리고 잘 부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죠. 5시간 비행이었는데 2시간쯤 지났으려나? 그분이 잠에 들었는지 제 어깨에 고개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데 그 와중에 심장이 쿵쿵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분이 계속 제 어깨에 기대 누웠다는 걸 알고 너무 죄송해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했고 전 그 이후 3박 5일 동안 그분을 의식했어요. 계속 눈이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깔끔한 외모, 키는 좀 작은 듯 싶지만 건강한 몸, 낮은 목소리, 게다가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설명도 빠짐없이 해주고 세세하고 섬세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죠. 저는 그분을 눈으로 쫓느라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 제가 뭘 마시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2번째 일정에 제가 배앓이를 한 거예요. 물을 잘못 마신 것 같았어요. 태국이나 동남아는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분이 말했는데 제가 조금 방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호텔에 있으면서 요양을 해야 했어요. 그날 그분이 와서 제게 약을 줬어요. 그리고 간단히 먹을 빵을 챙겨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 빵을 겨우 먹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내내 잤죠. 그리고 다음날 제 몸은 괜찮아졌어요. 아직 음식을 입에 대는 게 겁이 났지만 몸이 가뿐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분이 제가 있는 호텔방으로 왔더라고요. 몸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가뿐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다행이라며 웃는데 저는 그 미소에 또 반해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배를 타는 일정이었는데 강물 수위가 너무 낮아서 배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배를 돌리라고 가이드에게 말해서 배를 돌렸어요. 그런데 환불을 못 해준다고 했다나 봐요. 합의하에 돌린 거니 돌려주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온화하던 그분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애초에 무리한 일정이었다라고 항의했어요. 그래서 환불금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인솔자로서 자기가 미리 파악하고 조정했어야 했는데 귀간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 죄송하다고요. 그 태도에 저희 직원들 모두 그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말 책임감 있고 좋은 분이라며 속닥속닥 말을 했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식사를 하고 그분께서 마지막 말을 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는 줄 아세요? 다시는 못 볼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간 동료들과 뒤돌아가다가 탁탁탁 뛰어가 그분을 잡았어요. 그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동료들에게 가는데 동료들 표정이 정말 저를 놀리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출근부터 사람들이 온통 저만 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은 해봤냐, 데이트는 했냐, 사귀는 거냐,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에게 이번 여행 감사하다고 다음 여행도 잘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단답형으로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연을 제가 친한 직원 언니에게 말하자 언니가 당장 데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인간아,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 법이라는 말도 모르니?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네가 어물쩡거리는 이 시간에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데이트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뺏기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락해서 오늘 당장 만나.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데이트를 하자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그 주 주말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대낮에 하는 데이트는 어찌나 좋던지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내 해실해실 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았죠. 저희는 그때 정말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일단 그분이 저희 행사를 진행한 여행사 사장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얼떨결에요. 그분이 사장님을 아빠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원래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사고가 나서 2달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요. 지금처럼 걷는 게 기적적인 일이래요. 그만큼 많이 다쳐서 그 이후 사고 후유증이 생겨서 매달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버지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 여행사는 가족 회사예요. 사장인 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밑에 그분의 동생과 사촌동생이 있어요. 제가 가족 회사라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가족이 더하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묻길래 저는 평범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궁금하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일화들을 제 인생에선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화들을 말해줬죠. 참 웃기게도 그분은 그 재미없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가족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으니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했죠. 돈은 제가 다 된다고요. 그러자 언니도 남동생도 부모님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첫눈에 반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니 제가 계속 가자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결국 가족들이 승낙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나서 그분에게 연락했죠.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데 좋은 상품 없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인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놀라면서 제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니 다음 달에 베트남 가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합류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 안 가리고 알겠다고 했죠. 사실 저에겐 베트남이고 어디고 언제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분과 가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저는 날짜가 잡히고 돈을 모조리 입금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분을 저희 가족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요. 얼마나 좋은 남자를 제가 좋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행한 거거든요. 저는 그 날짜가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가족은 여행으로 들뜨고 전 그분을 만날 생각이 들떴죠. 그분은 역시나 유창한 설명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3박 5일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저희 가족의 마음을 샀죠. 숙소에서도 저희끼리 있을 때도 가족들은 그분을 칭찬했어요.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 순간엔 지금 당장이라도 고백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참고 참아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지고 그분을 불러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내 연락을 기다렸죠. 딱 닷새 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알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연애는 왜 이제 했는지, 아니, 왜 이제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한탄스러울 정도로 좋았어요. 매 순간 매 데이트가 손발이 저릿거렸죠. 그런 상태가 2년을 만났는데도 계속되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2년을 만났어요. 저는 2년이 되어 결혼 적정기가 되자 그분에게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이 너무 무섭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자기 가족이 재혼 가정이래요. 친어머니는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학교를 나오셨다가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에 이혼해 다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어머니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중학생 때 재혼을 해 지금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어머니가 남자친구가 21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남편은 가족을 꾸리는 게 무섭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만든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 장담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꾸준히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저는 매번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는 제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했죠. 신혼여행도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유럽으로 20일 동안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까지 아껴둔 연차를 모조리 쓰는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욱이 남편에게 남편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시아버지가 참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요. 애교도 부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런 저의 노력을 잘 봐주셨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존경받고 유머러스하고 묵직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처음엔 낯간지러워 하시더니 나중엔 언제 오냐고 절 찾으셨어요. 저는 간혹 시아버지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인생사를 듣고 그동안 여행하신 이야기, 사업을 하는 동안 겪었던 일도 듣고요. 선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라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다행히 시어머니도 없어서 시월드는 없었고요. 아, 시누이는 어땠냐고요? 시누이는 정확히 따지면 시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남편의 새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처지가 얼마나 안 됐어요. 자기 엄마가 재혼을 한 것도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인데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결국 피를 나눈 가족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시누이를 보기 전부터 시누이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만나면 잘 해주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정말 만나서 잘해줬어요. 애교스럽게 다가가 말도 많이 붙이고 이것저것 선물도 해주고요. 전화로 안부도 자주 물었어요. 물론 숫기가 없는 시누이는 그걸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요. 제 딴엔 최대한 잘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남편이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언젠가 생기겠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배란일이 되면 남편과 함께 노력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요. 그런데 통 생기질 않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 결혼 3년차 가을에 아이가 생겼어요. 자꾸 속이 메스꺼리고 생리를 하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뜨더라고요. 3번을 했는데 3번 다 두 줄이 떴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저에게 막 화를 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조신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 얼굴 보기 쪽팔려서 진짜. 뭐? 임신?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해? 나 무정자증이야. 불임이라고. 제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저를 보고 임신이 확실하냐고 요새 테스트기도 분량이 많다고 산부인과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아서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남편에게 물었어요. 정말 무정자증이라고 당신이?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어떻게 그래? 그러니 남편이 다시 화를 냈어요. 그래, 나 무정자증이야. 아이 못 갖는다고. 그런데 뭐? 임신?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이 오히려 노발대발 굴길래 저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남편이 무정자증인 거 고백 못한 게 문제인지 와이프가 바람핀 게 문제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정자증을 고백 못한 이유는 남자로서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남편을 만난 뒤로 다른 남자와 눈도 마주친 적 없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다른 남자를 욕심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배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말했죠. 그래,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친자검사해. 태아도 친자검사 된다니까. 그 주수 되면 친자검사 하자고. 난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난 정말 바람 안 피웠어. 이건 네 애고 아니면 내가 상상 임신이라도 한 거겠지. 그러니까 두고 봐. 알겠어? 그리고 저희는 별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시댁과 친정에 제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놀란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지, 그럴 리가 없는데 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단언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소송할 거고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니 돈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말했죠. 전 바람 피운 적 없고 이 애는 남편의 아이니까 책임질 생각하라고요. 이혼은 절대 없다고요. 그리고 전 약속한 7주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7주가 되면 친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주가 되었어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친자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는 당연히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았어요. 의사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다들 안심하는 얼굴이었어요. 다만 남편과 시누이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의 뺨을 3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노려보다가 진료실을 나가버렸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 그리고 시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벙진 표정으로 시누이가 나간 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에게 맞은 뺨을 어루만지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의사를 돌팔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료실을 나갔어요. 남은 저희는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차트를 내밀었어요. 임산부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착잡한 얼굴로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차트만 보고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는 착잡하게 말했죠. 보이는 그대로 남편이 15년 전 20살 때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정자증은 아닐 거라고 정관 수술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뱃속의 아이는 1만 분의 1이 확률로 생긴 거라고 말했죠. 기적적인 아이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죠. 그러면서 언니가 화를 냈어요. 그럼 너를 속인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정관 수술을 한 거면서 무정자증이라고.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웃겨서. 그런 주제에 어떻게 네가 바람을 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냐고. 너 당장 이혼해. 위자료는 우리가 네가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언니는 아이도 지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자식의 아이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언니의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지만 정말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아이를 그토록 원했나 봐요. 아이를 지키고 싶더라고요. 제 가족도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낙태 수술을 예약하지 않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남편 회사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소주를 4병이나 마신 상태였어요. 남편의 주량을 훨씬 넘겼죠. 저는 제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게 그토록 충격적인 건가 싶어서 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자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눈물을 흘려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몇 번 더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지우면 안 될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좌절할 것도 같았지만 일단 물었어요. 왜 아이를 지우길 바라는지, 그 어린 나이에 정관 수술은 왜 한 건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재혼 가정인 건 전에 말씀드렸죠. 남편은 사실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게 무척 두려웠대요. 시아버지는 예쁜 여동생도 생기는 일이라며 남편을 달래주었지만 여동생이 생기는 것도 남편은 원하지 않았죠. 차라리 시아버지가 평생 혼자 살길 바랐어요. 새 어머니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모라고 하죠. 남편은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가 좀 두려웠어요.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걱정되었죠.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친어머니랑 살 때 집은 냉랭했어요. 두 분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는 날엔 좀 사람 사는 집 같았죠. 하지만 나머지 날엔 차갑고 살얼음 판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늘 등골이 오싹했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죠. 그런데 또 결혼이라뇨. 남편은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뿐이라고. 남편은 시아버지는 결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 집안일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린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아버지도 아니었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를 꺾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남편도 싫다고 재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15, 시누이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거기서 본의 아니게 싫은 티를 많이 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어도 단답식으로 대꾸하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결혼을 밀어붙였죠.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시아버지 집으로 새어머니가 짐을 옮겨 시누이를 데려와 살았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맞은편 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1년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새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난소암이 걸려서 게다가 말기여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신우이가 너무 울어서 탈진을 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은 신우이가 안쓰러웠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탈진할 정도로 울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건 홀로 남겨질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이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돈을 같이 먹고 챙겨주고 교복도 다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오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외로웠던 걸까요? 쉽게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이 피로 느낄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는 데 있었어요. 자꾸 가족이가, 그것도 사랑이지만 묘한 기류를 흘렀죠. 남편과 신우이는 서로를 가족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죠. 사랑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려서 남편은 남몰래 앓고 자신을 질책하다가 신우이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폭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17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정말 동생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은 남남이지 않냐고요. 각자 친부모가 다른데 뭐 어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며 호적으로는 남남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관 수술은 왜 한 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나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나를 죽인대. 고등학생 때 만난 애가 무당 딸이었는데 어느 날 나를 보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아이를 가지면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날 죽일 거라고. 나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사주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오이디푸스 얘기 알지? 왜 나를 죽인 사람이 알고 보니 나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게 내 최후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관수술 했어.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전 그게 전부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맞아. 그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어. 그게 지수가 아이를 가지면 죽겠다고 해서. 당신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가족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니 가족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관수술 한 거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관수술을 한 이유는 신우이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인솔자로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신우이가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매번 시댁에서 남편과 꼭 붙어있으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편했거든요. 저는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면 당연히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같이 데이트할 때도 있었고요. 같이 데이트할 때 남편 옆에 신우이가 찰싹 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이좋은 남매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도가 지나쳤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신우이는 매번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데이트한다고 나가는 것도 자주 봤고요.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를 보러 가는 척 자기를 보러 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데에서도 그 둘이 만남을 이어갔다는 걸 알았죠. 저는 그들의 눈물겨운 사랑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죠. 그럼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한참 망설이더니 시아버지가 자꾸 남편과 신우이 관계를 의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남편이 의자에서 나뒹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그럴 자격이 있어? 지수한테는 이렇게 화냈니? 안 냈지? 버러지 같은 놈.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식구들이 당장 이혼하고 아이도 지우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단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남편과 시누이는 이제 보니 환상에 짰고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특히 남편이 이제껏 시누이의 손에 꽉 잡혀 지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어울리지 않는 소모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시누이와 미래에 같이 살 5억짜리 아파트와 1억이 넘는 외제차를 구매했다고요.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허술한 건지 절대 들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인 명의에 2억짜리 주식도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런 숨겨진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승소했는데요. 제가 제출한 음성 녹음이 큰 활약을 했어요. 제가 사실 남편의 취중 진담을 모두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판사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혼인 전에 정관 수술을 한 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괘씸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 승소한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억 단위로 받게 되었어요. 판사의 판결에 남편과 시누이는 울분을 토했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같이 살던 집도 잃어서 시아버지 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 시누이랑도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아버지도 영 아니다 싶었는지 시누이에게 시아버지 회사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멀리 지방으로 시아버지가 아시는 분의 회사로 이직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을 곁에 두고두고 감시하고 있죠. 매주 선자리를 주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눈물겨운 사랑을 한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만나다가 시아버지에게 걸려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마구 팼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아버지 성격이 무척 불같으시거든요.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주먹을 올리는 일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후에도 다수 있었고 저도 몇 번 봤고요. 사실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를 알게 된 날엔 시댁에선 육탄전이 벌어졌어요. 경찰도 왔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죽도록 맞았으면 싶었어요. 제가 팰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이혼 소송 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았는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펐지만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를 소개할 자신도 없었어요. 몸을 회복한 뒤에 회사로 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 소문이 파다해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커피와 빵을 배웠어요. 그리고 카페를 차려서 일하는 중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게 정직과 성실인 만큼 정말 성실하게 카페 운영을 해서 수입도 괜찮아요. 저 혼자 떳떳하게 살 만큼요. 게다가 제가 아예 그 건물을 사버려서 더욱 남는 장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살이 쭉 빠져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전 시누이에게 자몽차를 한 잔 건네고 왜 왔냐고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그 말에 정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자몽차를 다시 가져갔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걸 모르니? 너희 관계는 이상하다고, 불건전하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들키지 않으려 한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친구 있는 척 행세한 거 아니야? 당당했다면 당당하게 만났어야지. 왜? 지금 와서 당당해지고 싶어? 근데 그게 네 아버지, 죽은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란 건 알고 있니? 그리고 저는 돌아가라고 다시는 남편도 시누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 울더니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본 드라마의 공주처럼 혼자 상사병을 앓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 사안을 보낸 지금부터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최근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엔 소개팅도 나가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가 즐겁게 잘 사는 게 진정으로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아기 하나 데리고 친정 아버지께 육아 도움 받으며 혼자 살아가는 돌싱녀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아빠를 비롯한 시댁으로부터 아기만 데리고 도망치다 빠져나와 버렸네요. 친정아버지 혼자 사시는 친정으로 돌아와 복직하고 워킹맘으로 사는 지금 마치 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저희 전 남편은 최고의 전문직으로 꼽히는 의사였어요. 전문직 남자와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남자가 개천에서 용난 계룡남인지 아님 시댁에서 개원하는 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집인지를요. 제 전 남편은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순전히 본인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계룡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 쳐다보고 빨대꽂이를 하더군요. 저도 적은 월급이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최대한 정성을 다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시댁 식구들은 절 가족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 돈 축내는 식충이로 보더군요. 막장 시모와 개날라리 신우 셋과 함께 살던 시댁은 거대한 불구덩이 같았어요. 계룡남이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된 저까지 불구덩이로 끌어내리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서 소름이 다 돋네요. 둥글둥글하고 순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다 좋게 넘어가려던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혼한 걸 보면 얼마나 막장 시댁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학을 떼고 이혼하기까지 지난 3년간의 썰을 한 번에 풀어볼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 갓 낳은 아기 데리고 이혼한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를요. 먼저 저희 친정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셨어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은 못하셨지만 돈 없는 집에서 못 먹고 못 배운 실력으로 그 정도면 엄청난 실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늘 가난한 동네에서 없이 살다 보니 제 주변에는 다 못 사는 사람뿐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만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저와 제 친오빠 이렇게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부침이 좀 심했거든요. 아빠가 입에 발린 소리 하시며 영업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셨고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태권도 도장끼리 경쟁하느라 아빠는 늘 맘졸이며 투잡, 쓰리잡을 뛰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네 식구가 똘똘 뭉쳐 한 칸짜리 방에서 고된 생활을 했어요.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투쟁하는 합숙소 같은 느낌이었죠. 저와 오빠도 어릴 적부터 맨날 남이 버린 옷과 물건들만 쓰고 아끼며 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통장에 돈이 좀 모였나 봐요. 드디어 방 2칸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무려 아파트로 말이죠. 이사간 당일 아직 짐을 다 풀지도 않은 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오시더군요. 돈 아낀다고 가족끼리 생일 케이크도 한번 안 사 먹어봤는데 아파트에 이사 온 기념으로 통닭 사서 생전 처음 가족 파티를 했네요. 자, 엄마가 손이 작아서 한 마리밖에 안 사왔는데 나한테 쓰니 너희들 실컷 먹어. 여보, 자기도 닭다리 하나 잡고 뜯어. 찢어지게 가난한 남편 만나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으면 이 정도 호강은 해도 되지 뭐. 이제 전세지만 아파트로 이사도 왔고 우리 부부도 좀 누릴 거 누립시다. 백날 첫날 생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그래? 아빠는 엄마에게 이렇게 농담하며 닭다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닭다리가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호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는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가 너무 쾌적하고 좋다면서 통닭을 다 드시지도 않은 채 연신 바닥을 걸레질하시며 닦고 또 닦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윽 소리를 내시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엄마 왜 이래? 아빠, 얼른 119 불러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결혼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칸방 차글세를 벗어나려 밤낮으로 일하시다가 과로로 심장마비가 온 거였어요. 평소에 병원비 아낀다고 건강검진 한 번을 안 받아봤기에 엄마 심장이 약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았죠.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닌데 건강 잃으면 돈이고 뭐고 쓸 겨를조차 없는 건데 저나 우리 가족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 집안의 환한 해바라기 같던 엄마가 급작스레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죠.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위해 각자 도생으로 그냥 몸을 갈아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과로하다가 돌아가신 걸 빤히 알면서도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전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오빠는 하루 종일 운동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과 더불어 주말이면 투잡, 쓰리잡을 뛰셨어요. 하루는 오빠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며 아빠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빠, 때밀이 알바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태권도장 같이 다니는 친구가 태권도 관장님이 목욕탕에서 때밀이 한다고 다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네? 저는 그때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워낙 정신없이 장례식 치르고 저희 남매 돌보시느라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아빠였거든요. 근데 때밀이 그만하란 말에 그동안 삼켜만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도 좀 쉬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구나. 여보, 보고 싶소. 대체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그때도 느꼈죠. 아빠도 사람이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세 식구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엄마를 추억하며 생전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빠는 태권도장 운영에만 몰두하셨고 오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진로 설정을 했으며 전 안정적인 직장인이 빨리 되기 위해 열공에 열공을 더했어요. 그 결과 오빠도 원하는 대로 태권도 선수가 되었고 전 서울 명문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 뭐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상체 관절 여기저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노가다 일하는 사람이나 몸 상하는 줄 알았는데 항상 뻣뻣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들도 아프기 마찬가지더군요. 직장 근처 정형외과에 단골 환자가 되고 말았죠. 그날도 환자 대기석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모르는 할아버지가 카통 사육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전 당연히 친절히 가르쳐 드렸죠. 아유, 고마워요 아가씨. 참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노인네 모르는 걸 친절하게도 알려주네. 아, 별 말씀을요. 칭찬 감사합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이번엔 저쪽에서 웬 할머니가 절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시더군요. 딸아, 내 딸아, 오랜만이다. 웬 모르는 할머니가 제게 딸이라고 하며 와서는 와락 부둥켜 앉더군요. 전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그 할머니는 몸에서 악취가 심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리둥절하며 그 할머니와 껴안고 있었는데 안에서 진료를 보던 정형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제게서 떼어내시더군요. 아이고, 제가 다 죄송합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환자분이신데 따님으로 착각했나 봐요. 현재 딸하고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네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충격이 큰가 봅니다. 특히나 안 씻는다고 난리치셔서 요양보호사분들이 난감해하시네요. 여튼 환자분께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자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는 여전히 절 보고 딸아를 외치며 버둥거리셨어요.
전 괜시리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그 할머니한테 다가가 다시 한번 말없이 안아드렸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저도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는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죠. 갑자기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누구시죠? 저 아까 그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로 인해 대화 나누었던. 기억하시죠? 아,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로 전화 주셨나요? 혹시 제가 진료비를 일부 계산 안 한 게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인상 깊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진료 기록 보고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해 본 거예요.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전부터 인상 깊게 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전 아직 총각이고요. 불순한 의도로 보미 씨를 지켜봐왔던 건 아닙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지켜봐왔지만 총각이 아가씨 좋아하는 게 불순한 건 아니겠죠? 근데 보미 씨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맞죠? 그의 속사포 렉 같은 고백이 당최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하지만 시종일관 웃으며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즐겁게 들렸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진료도 꼼꼼하고 친절하게 잘 봐주셔서 선생님이 환자가 제일 많던데 사적으로 대화 나눠도 참 소탈하시네요.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병원 내 다른 의사한테 진료받으시던데 그럴 때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여튼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늘 낮 사건도 있고 겸사겸사 이대로 지나가선 후회하겠다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저희 아직 사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상한 여자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알아갈 기회를 주세요. 당장 내일 퇴근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죠. 어떠세요? 그렇게 그 정형외과 의사와 저는 바로 다음날 만나서 밤 12시까지 호프집에서 재미나게 얘기하다 헤어졌네요. 그 호프집에 들어갈 땐 서로 꽤나 어색했지만 나올 땐 손잡고 나왔어요. 그만큼 첫 만남에 대화가 아주 잘 되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공통적인 관심사도 많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키 180 넘고 얼굴도 잘생긴 훈남 의사가 제게 스트레이트로 호감을 표현하는데 안 넘어갈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의상. 이 사람과 전 그날부로 커플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니 명문대 의대생이 되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돌적이었어요. 진짜 추진력 하나는 짱이었죠.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데 몇 달 걸리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죠. 박의상 이 남자는 위로 누나 셋이 있었고 일찍이 홀로 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누나들은 모두 시집갔지만 하나같이 남편들과 사이가 안 좋다며 이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뻔질나게 친정을 드나들었어요. 누나 셋과 홀어머니가 합심하여 마치 저와의 데이트를 방해라도 하려는 듯 맨날 불러대더군요. 분위기 잡고 뒷골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 뽀뽀라도 해볼락 하면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큰누나? 집에 온 거야? 또 매형이랑 싸웠다고? 육탄전을 벌린 거야? 아휴, 애들도 있는데 성질 좀 죽이지 그랬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동생이 우리 누나 다친 데 없나 한번 봐줘야지 뭐. 지금 곧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아니, 누나가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평소에도 그래? 그게 일상이라 이젠 나도 아무 느낌이 없네. 여튼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우리 내일 또 한번 분위기 잡아보자고. 빠이빠이. 그랬던 케이스가 어림잡아도 한 30번은 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 남친한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죠. 지금 장난해? 나랑 데이트 중에 또 쪼르르 집에 가겠다는 거야? 이번엔 몇 번째 누나가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야? 자기 누나들은 다 쌈딱이야? 매번 이래놓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거야? 어디 무서워서 결혼을 하겠어? 닭이 부리로 지렁이 쪼듯이 자기네 식구들이 날 쪼아 먹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로 소리치며 화냈으면 남친도 반격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별할 각오까지 하고 분풀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남친의 반응이 절 머쓱하게 하더군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우리 엄마랑 누나들 다들 가난하게 자라고 가난한 매형들 만나 고생하는 사람들이라 거칠게 변해버렸나 봐. 원래는 진짜 여리고 심성 곱고 착한 사람들이야. 너무 불쌍하잖아. 그나마 우리 집에서 가장 성공한 내가 걷어줘야지. 안 그래? 자기도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며. 내 심정 알겠지? 남친의 사슴같이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저한테 빌리고 또 비는데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더군요. 결혼 전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저도 완전히 남친한테 퐁당 빠져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요. 남친은 절 얼른 자기네 집에 데려가 인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더군요. 저도 남친을 사랑했기에 거의 다 그의 제안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조신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비시댁에 갔죠. 표면상으로 현재 그 집엔 남친과 예비시모만 살고 있었기에 시모 선물 정도만 챙겨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현관에 웬 신발이 엄청 많이 있더군요. 누나들과 조카들까지 총 출동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 절 반겨주는 이가 없었어요. 다들 쫙 찢어진 눈으로 팔짱 끼고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들도 다 와 계신지 모르고 어머님 선물만 좀 사왔네요. 꽤 큰 과일 바구니니 이따 부엌에서 제가 깎아올게요. 야, 장난해? 벌써부터 어디서 형님이래. 우리가 널 올케로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 대들보를 통째로 뽑아간다면서 겨우 과일 바구니 딸랑 들고 와? 듣자 하니 집, 차, 병원 개원하는 비용 중에 하나도 안 해온다면서. 의사 남편을 가지려면 물질적인 희생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상이 누나로서 나 이 결혼 용납 못해. 합당한 돈을 가져오라고. 돈. 남친 둘째 누나로부터 첫 대면에 야소리에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듣자 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한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나마 옆에 있던 남친이 말려줘서 거실로 겨우 입장할 수 있었죠. 둘째 누나, 자자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개원할 때까지 돈 아끼기 위해 결혼 후 우리 집에서 엄마랑 몇 년만 학가하기로 했어. 그리고 봄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도 가져오기로 했으니 너무 뭐라 하지 마. 봄이 놀라겠다. 예비 시모도 한성갈 하는 사람 같았어요. 박 의상이 헛똑똑이야. 널 사위 삼겠다는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저런 가난뱅이 버러지를 데리고 오냐? 아유, 내 팔자야. 네가 정형외과 개원하려면 당장 몇 억이 필요한데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건만 진짜 천년이랑 결혼할 거냐? 이대로 있다간 정말 안 되겠더군요. 예비 시댁 식구들의 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 파토낼 각오하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죠. 아니 어머님, 가난뱅이 버러지라뇨. 저희 아버지와 오빠는 태권도 도장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7급 공무원으로서 정년 보장되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가졌는데 이 정도가 버러지 소리 들을 수준인가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초면에 제가 이 집안 식구들한테 이토록 조림돌림 당할 만큼 만만해 보이세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얻어서 기생충처럼 다들 들러붙어 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눈물이 나오는 걸 꾹꾹 참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그들 앞에서 울면 왠지 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리 부자는 아니면서 나보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꼴이라니. 의사 아들 하나 뒀다고 아주 양반이 따로 없었죠. 저와의 결혼을 강력히 원하던 남친은 진짜 파토날까봐 그날 이후 거의 저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어요. 귀찮을 지경이었죠.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제가 이별을 선언하고 꿈쩍도 안 하자 남친은 다른 수를 쓰더군요. 남친 혼자 결혼식장을 예약하고는 청첩장까지 찍어서 제가 일하는 사무실 사람들한테 다 돌리더군요. 당연히 저한테도 한 장 주고요. 어이없어 하고 있는 제게 동료들은 다들 축하해줬고요.
화가 나서 남친을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스토커야? 난 당신네 가족들이 원하는 돈 많은 집안 자식이 아니야. 부잣집 딸내미 하나 꼬셔서 얼른 결혼해. 우리 헤어져.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럼 나 없어져 버릴 거야. 봄이가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 넌 내게 전부야. 내가 우리 가족들이 뭐라 하는 거 다 막아줄 테니 얼른 쉬고 올리자. 식장까지 다 예약해놨어. 아니, 우리 혼인신고부터 빨리 해치워버리자. 자기랑 법적으로 얼른 부부가 되고 싶어. 내가 이미 봄이 아버님이랑 오빠도 만나서 얘기 끝냈어. 우리 결혼 허락 받아냈다고.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맡겨. 다들 내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니 상견례고 뭐고 식장에서 보면 되지 뭐. 집으로 가니 아빠와 오빠가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딸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얘기를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하더니 이미 청첩장까지 만들었더구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명문대 의대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라니 아빠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신혼집은 지금 시댁에서 잠깐 합가한다며? 아빠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중에서 최대한 보태줄 테니 현금으로라도 갖고 가도록 해라. 평소엔 무뚝뚝하시던 아빠가 환한 미소로 제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저와의 결혼을 원하는 남친의 집착이 저에 대한 찐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준다는 남친의 말도 진짜라고 여겼죠. 그때 단호하게 남친과의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되는 지점이네요. 남친의 말대로 상견례도 생략하고 결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2번째로 봤네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입장하기 전에 또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우리 고모가 너무 당황해 하시더군요. 봄이야. 내 보석들이 든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어. 당장 경찰이라도 불러야겠어. 고모가 예전부터 하던 루비 반지랑 다이아랑 진주 목걸이 등등. 너 알지? 그거 다 합치면 1,000만 원도 넘는데 이를 어쩌니?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고모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주얼리도 다 진짜 보석들로만 착용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보석들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니 큰일이었죠. 제 결혼식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신부 입장 전 얼른 수습해야겠다 싶어 경찰을 불렀어요. 바로 CCTV까지 확인했지만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찰도 절도범을 찾지 못했죠. 너무 안타깝고 고모한테 제가 다 죄송했지만 그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남편의 병원 일이 너무 바쁜 시즌이었기에 신혼여행은 가까운 일본으로 잠시 다녀왔어요. 3명의 신우들과 시모 선물로 각각 샤넬백을 선물로 사들고 갔어요. 다 제 돈으로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야, 샤넬백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어? 의사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면 적어도 에르메스 정도는 선물로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형님, 자꾸 야야거리시는데 올케라고 정확히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좀 더 교양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현금 2억 넘게 들고 와서 어머니가 형님들께도 섭섭치 않게 드리고 나머지 현금은 나중에 남편 개업할 때 쓰려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밥숟가락 하나 덜렁 들고 온 며느리 마냥 몰아가지 마시라고요. 샤넬백 싫으시면 저 돌려주세요. 당장 중고로 처분할 테니. 아니, 저건 어디서 지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들한테 눈을 희번뜩이며 지랄이야. 그리고 줬다 빼는 게 어딨냐? 어서 내놔. 에르메스 대신 이거라도 하고 다녀야지 뭐. 첫째부터 셋째까지 자매들이 하나같이 지랄들인지 정말 남이었으면 머리칼이라도 쥐어 뜯어주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합가가 시작되었죠. 거지 같은 성깔에 시모와 합가하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여겼나 봐요. 그 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파 진통제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바보 같았죠. 70대의 시모는 물떠와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제게 다 시키더군요. 저도 하루 종일 공무원 일하며 진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시모는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켜 먹었죠. 요실금이 있던 시모는 하루에 빤스만 몇 개씩 뒤집어 벗어내 놓았어요. 가끔은 변실금까지 있는지 똥 묻은 팬티까지 저보고 빠르라더군요. 어머님, 정형외과긴 하지만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한테 요실금, 변실금 같은 거 상담 좀 받아보세요. 병원 추천받아서 진료도 한 번 더 받아보시고요. 맨날 오줌 똥 묻은 팬티를 다 저보고 빨래하라고 하시면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야 이년아, 진짜 보자 하니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넌 뭐 안 늙을 것 같냐? 평생 젊을 것 같냐고. 너도 나중에 똥오줌 지리는 날이 올 거야. 잔말 말고 빨아. 손빨래 팍팍 해서 얼룩 다 치우란 말이야. 지금 어머님 나이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 멀쩡하시면 이런 건 며느리인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저도 비이상해서 더 이상 빤스는 못 빨겠네요. 게으르기만 하고 무지 까다롭던 시모의 비위 맞추기가 힘들게 어질 때쯤 첫째 시누이가 이혼했다며 애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돌아버리겠다군요. 여기 방 3개니까 나랑 애들이랑 작은 방 하나 써도 되지? 나 남편이랑 이혼했으니 다른 남자들이랑 소개팅도 해야 하고 바쁠 것 같으니 올케가 주말마다 애들 좀 맡아줘. 네? 이혼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아니, 남편이 새삼스레 내가 정가 가지고 비아냥대잖아. 깜빵 들락날락거린 년이라나? 참네.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어릴 적부터 깜빡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했으면서 말이야.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서 깜빵? 너무 놀라서 동공지진이 일어났죠. 따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큰형님이 전과 기록이 있어? 감옥 갔다 왔냐고.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있었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어떡해. 대체 무슨 죄로? 몇 개월이나 교도소에 있었던 거야? 몇 번째 전과 말하는 거야? 누나 사기랑 절도 7범이라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감옥. 날라리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기에 절도까지 7범이라니. 갑자기 큰 신우가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 후로 뭔가 제 기중품 보관을 좀 더 조심하게 됐죠. 큰 신우와 조카들이 시댁에 얹혀 살았어도 자잘한 살림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날도 큰 신우 방까지 쓸고 닦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서 낯익은 복주머니가 보였어요. 밑에 이름이 이니셜로 조그맣게 적혀있길래 확인했더니 우리 고모 이니셜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들은 어릴 적부터 봐오던 고모의 주얼리들이 확실했어요. 그럼 그때 결혼식장에서 고모 주얼리를 훔친 사람이 바로 내 큰 신우? 그때부터 손발이 달달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후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느라 정신없던 큰 신우가 집에 도착하자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이 복주머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 고모 것이 확실한데? 결혼식장에서 훔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누가 화장대 위에 놨길래 내가 갖고 온 건데? 뭐야, 지금 내가 훔쳤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때 경찰 오고 난리 났었던 거 다 봤으면서 진짜 뻔뻔하네? 또 깜빵 가고 싶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들고 신고하려던 절 말리더군요.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또 누나가 깜빵 가면 조카들은 누가 키우겠어? 지금도 이혼한 매형이 양육비 한 푼도 안 줘서 내 월급에서 누나 생활비 주고 있는데 제발 신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여보? 뭐? 이혼한 누나랑 조카 생활비를 당신이 내고 있다고? 어쩐지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다 내 월급으로 커버하려는 이유가 있었구만. 난 당신이 개원할 비용 모으려는 줄 알고 생활비 한 푼도 요구 안 한 거야. 근데 엄한데 돈을 쓰고 있어? 아유, 이 등신아. 가족들이 말려서 결국 신고는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마음속으로 고모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설상가상으로 한 달 뒤 둘째 시누이가 조카 넷을 데리고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더이다. 나도 언니처럼 쿨하게 이혼해버렸어. 아이 낸 육아에 스트레스 받아 돌아버리겠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호스트바 한번 갔다고 남편이 난리를 치잖아. 지는 룸사롱이며 노래방 도우미며 맨날 여자들이랑 뒹굴면서 말이야. 아니 둘째 형님,
저희도 시댁에서 신혼 살림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방 3개짜리 30평 아파트인데 아이 4까지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다 같이 지내시려고요? 거실에서 자면 되잖아, 이렇게. 너무 싫은 티 팍팍 내는 거 아니야? 기분 잡치게. 곧 방 얻어서 나가줄 테니 걱정 말라고. 이 집 식구들은 죄다 구라쟁이들인지 얼마 뒤 나간다는 둘째 시누이는 계속 거실에서 지내더군요. 맨날 속 끓이고 있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던 남편은 저와 단둘이 여행을 한번 가자고 권유했어요.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는데 여행 내내 머릿속엔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다란 생각뿐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어요.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 당장 핸드폰 켜고 통장 내어 까봐. 얼만큼 모았어? 내가 모은 거랑 합쳐서 우리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자. 그런데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남편의 통장 내역은 처참하더군요. 남편은 페이닥터 치고는 비교적 많은 월급인 세후 1,8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 전부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지금 당신 재산이 300이 전부야? 어서 내역서 다 보여줘, 어서. 남편은 그동안 매달 시모와 신우 3명에게 무려 1,600만 원씩을 바치고 있었어요. 본인은 200만 원으로 식비며 용돈, 유흥비 등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덕분에 시모와 시누이들은 직업 하나 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며 잘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내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은 살림살이하는데 다 들어갔는데 개업할 돈 모으라고 터치 안 한 남편 월급은 죄다 시누들과 시모에게 들어가고 있었다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해. 다 필요 없어. 이렇게는 못 살아.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노예 생활이 따로 없지 뭐야. 그것도 날 경멸하는 사람들과의 합숙 생활을 매일 하려니 나도 힘 빠져.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당신도 대비해. 남편은 또 강하게 만류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편 얼굴도 마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난달에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속이 미식거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니 빼박 임신이었죠. 0.1초 동안 남편 모르게 아이를 치우고 그대로 이혼을 진행할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남편에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야호, 너무 잘됐다. 우리 아기라니. 너무 예쁠 것 같아.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 꼭 낳아서 잘 키우자. 이혼 같은 건 없던 일로 하자. 자기야, 내가 다 미안해. 앞으로 누나들한테 생활비 주던 건 일단 반으로 줄일게. 누나들 직장 잡을 때까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룸으로 분가하자는 저와의 약속을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희 배는 불러왔고 만삭이 될 때까진 직장을 다녔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출근길에 덜컥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119에 실려가서 바로 아기를 낳아야만 했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전 아주 늦게 태어났다고 해요. 수술 도중 죽다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자궁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부서질 듯 너무 아팠고 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다 쉬어서 아예 안 나왔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마냥 제 곁에 잊을 수가 없었고 남편도 페이닥터이니 입원하는 내내 있어줄 수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라도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셨을 텐데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나오지도 않던 목소리로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하도 우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다독여주더군요. 시누이들은 당연히 코빼기도 안 비쳤고 시무만 잠깐 왔다 갔어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의 맘에 비수만 잔뜩 꽂아놓고 갔죠. 야, 너만 애 낳은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애엄마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편히 보내니 좋지. 얼른 일어나. 집 와서 살림해야지. 우리 집에 사람만 10명이 넘는데 네가 없으니 돼지우리가 따로 없구나. 아참, 이 말하려고 왔는데 깜빡할 뻔했구나.
너 요즘 여자들이 가는 산후조리원 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라. 2주 있는데 몇백만 원이나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집 와서 살림하며 움직이면 그게 다 운동이 돼서 산모한테 더 좋단다. 너무 열받은 저는 악마 같은 시모한테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지금 그따위 말짓거리로 여기 왔어요? 어머님 사람 맞아요? 완전히 사이코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손자 출산하다가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내 돈으로 산후조리원 갔다 올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입원실에서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죠. 단순히 돈만 없는 시댁이 아닌 상식과 예절이 아예 없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제 기준으로는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그저 악마들, 의사 아들한테 돈 빼가는 개 버러지들로만 보였어요. 오히려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 저 혼자 키워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남편에게도 정내미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 정점이 되는 사건이 얼마 후 발생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는 집에서 갓난아기를 보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 셋째 누나가 이혼하고 기분 풀러 콘서트장 갔다가 애를 낳았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가줘야겠어. 아기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말이야. 뭐? 셋째 형님이 애를 낳았다고? 이혼은 또 언제 했대? 거기 남편은 뭐하고 내가 병원을 가? 누나가 말하길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전 남편을 못 부른다네. 매형애는 아닌가 봐.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당신이 애 좀 키워줘야겠어. 뭐? 지금 자기 뭐라고 했어? 우리 사랑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보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조카를 키우라고?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셋째 누나가 취업해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돈 벌러 직장 나가는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기는? 순간 결심했어요. 아, 이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남자랑 계속 살다간 내 명예 못 죽겠구나. 이 집 식구들은 날 사람이 아닌 노예로 보는구나. 탈출하자. 당장 이혼해. 진작 이 결혼 때려쳤어야 하는데 아니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인 줄 알고 상대했더니 이것들이 다 사람이 아니었네. 다 때려쳐. 병원이고 뭐고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밖에서 다 듣고 있던 신우들이 제 방으로 쳐들어와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더군요. 아니 옳게.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애를 낳아서 좀 가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우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집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기 우리가 봐줄 테니 얼른 갔다 와. 뭐? 니네 애들만 소중하고 내 얘기는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는 존재냐? 야 이년들아. 니네 막내 동생이 애 아빠도 모르는 아기를 콘서트장에서 낳았다는데 그걸 왜 올케인 나보고 가라는 거야. 그것부터가 벌써 또라이 짓이라고. 알아? 시모가 갑자기 내 뺨을 때리더군요. 이 미친 할매가 감히 내 뺨을 때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의 육탄전이 시작됐죠. 전 태권도 선수 출신인 우리 아빠로부터 단연간 배웠던 태권도 기술을 가감없이 발휘했어요. 날라차기며 뒤돌려차기, 주먹 휘두르기 등등 시모로부터 뺨을 먼저 맞았으니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 때려 눕혔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한테도 싸대기를 쓰게 때리고 침을 확 뱉고는 아기와 함께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지옥 같은 소굴을 말이죠. 택시 타고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향하는데 이제 자유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더군요. 그들은 지은 죄가 많고 뒤가 구린 사람들이니 이 사건에 대해 결고 넘어지진 않더군요. 저의 매운맛을 보여줬더니 이혼도 순순히 해줬어요. 그 후로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고요. 친정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혼이네요. 시댁에 더 있었다간 아마 스트레스로 이미 저 세상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인연을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의 케이스처럼 막장 시댁은 거의 없겠죠. 결혼 전에 눈 크게 뜨고 꼭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